안녕하십니까. 민사소송법 11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 주차 강의에서 소의 이익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이제 청구 적격, 권리보호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소송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7쪽 펼쳐보세요. 자, 거기 소송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소송물이란 무엇인가?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소송물이라고 해요. 소송의 대상 또는 소송의 객체를 우리가 이제 소송물이라고 하는데, 자, 이 소송물이 어떤 이론적인 중요성도 있고요. 실무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송물과 관련된 이론에는 이제 구소송물 이론, 신소송물 이론이라고 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입장이 있어요. 우리 판례는 이제 구소송물 이론 입장이고요. 우리 판례가 구소송물 입장을 변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사실 신소송물 이론에 입각해서 뭘 판단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구소송물 입장, 그러니까 우리 판례 입장에서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렇게 이제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신소송물 이론에 너무 빠질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떤 법원직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변호사 시험 같은 데서 신소송물 이론 입장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우리 판례가 이제 구소송물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이 무엇인지 이렇게 숙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내 교과서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과서들을 보면 신소송물 이론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신소송물 이론은 사실 이제 학자분들의 관심의 대상이 돼요. 학자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소송물관을 정립을 해서 이걸 기초로 해서 이제 민사소송법 전 체계를 좀 이렇게 쭉 연결시키려는 그런 이제 어떤 학자로서의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에 보면 신소송물 이론을 아주 장하게 설명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신소송물 이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판례 입장인 구소송물 이론 입장을 숙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변경될 가능성도 없어요. 자, 이렇게 소송물이 이렇게 이제 쟁점이 되는 이유는 이 소송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177쪽 보시면 청구 변경 여부, 중복 소송인지 여부,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그 다음에 기판력,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먼저 소송물 이론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죠.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소송물 이론 178쪽이에요. 자, 우리 판례가 취하고 있는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소송물을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 소송물을 어떤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소송이라는 게 뭐냐? 실체법상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해 달라고 하는 게 소송이잖아요. 응? 권리 구제를 위해서 어떤 권리 구제 제도로서 지금 마련된 게 소송이잖아. 그러니까 이 소송물을 어떤 소송법적인 시각에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실체법적인 관점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소송물 이론에서 소송물을 실체법상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것이 소송물이다. 따라서 이 구소송물 이론에서는요, 실체법상 권리가 달라지면 소송물도 달라진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제 신소송물 이론은 뭐냐 하면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소송물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구제해달라고 하는 신청, 법원에 신청하는 거, 이게 소송물이라는 거죠. 응? 또는 신청만으로 이제 소송물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이걸 일분지설이라 그래. 일분지설, 하나의 가지다. 근데 이분지설, 그러니까 신청만 가지고 소송물을 정리하게 되면 소송물의 범위가 너무 넓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금전의 지급을 구한다.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게 소송물이다. 이러버리면 소송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사실관계를 첨부하는 거죠. 무슨 사실에 기한 금전 지급 청구가 소송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는 권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역사적, 자연적
사실을 말한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구소속물 이론하고 신소속물 이론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념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기차를 타고 가다가 기차가 탈선해서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코레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자, 이때 내가 이제 코레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체법상 근거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내가 이제 코레일하고 역외군송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역외군송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 판례인 구소속물 이론 입장에서는 실체법상 권리를 소송상 주장하는 게 소속물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속물은 별개다, 이런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그 판례 입장에 의하면, 구소속물 이론 입장에 의하면 이 경우에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체법상 근거가 다르죠. 그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소속물이 별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안에서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소속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기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속물이라고 그래. 기차 사고. 이건 역사적 자연적 사실이죠. 그죠? 기차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하는 거. 이걸 소속물이라 그래. 그럼 여기서는 어떤 역외군송계약 위반이라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는 뭐예요? 이건 소속물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이 소속물, 소송상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 방어 방법 또는 법률적 관점에 불과한 것으로 봐요. 응? 그러니까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소속물로 보고요. 이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기차 사고로 인한 배상 청구를 소속물로 봐요. 여기선 채무 불이행이라든지 불법행위는 소송상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법률적 관점에 불과하다. 그걸 소속물의 내용으로 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다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로 바꿨어요. 청구 내용을. 자, 이때 구소속물 이론에서는 별개의 청구니까 청구를 바꿨으니까 뭐가 돼? 청구를 변경한 게 되죠. 청구 변경. 그런데 신소속물 이론에서 당사자가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다가 불법행위를 이유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건 청구가 바뀐 게 아니죠. 그냥 법률적 관점만 바뀐 거야. 공격 방어 방법만 바뀐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야? 이건 청구 변경이 아니야. 그러니까 청구 변경의 요건이 문제되지 않아. 그 다음에 내가 대전지방법원의 코레일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이 계속 중인데, 내가 또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어요. 똑같은 어떤 사실관계에 의해서. 자, 이 경우에 우리 그 구소속물 이론에서 뭐라고 그랬죠? 소속물이 별개니까 중복제소에 해당되지 않아요. 중복제소라는 게 동일한 소송을 중복해서 제기한 경우인데, 이때는 소속물이 별개다 그랬잖아. 그런데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어떻게 되죠? 신소속물 이론에서는 손해배상 청구한 걸 소속물로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둘 다 손해배상 청구죠. 그러니까 중복제소에 해당이 된다, 이게. 중복제소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인용 판결을 해줬는데 불법행위를 이유로 인용 판결을 했어요. 자, 이 경우에 처분권주의라는 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는데, 처분권주의라는 게 뭐냐면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만 법원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하면 처분권주의 위반이야. 자, 그럼 이 경우 한번 보세요. 당사자가 지금 채무불이행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인용 판결을 했어요. 자, 이 경우 구소속물 이론에는 뭐예요? 소속물이 별개잖아. 청구가 별개잖아. 그런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엉뚱한 청구로 지금 인용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구소속물 이론에서 처분권주의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소속물 이론에서 이 경우 어떻게 되죠? 동일한 청구잖아. 그러니까 뭐야? 법률적 관점이야.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법률적 문제에 대한 판단은 판사의 정권상황 아니에요.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도 내가 지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내가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 이번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럼 앞선 판결의 효력이 미치냐?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송이 다르니까. 그런데 신소송물 이론에 의하면 앞선 판결의 효력이 미치죠.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의 소송을 나중에 또 제기했으니까. 이렇게 소송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청구 변경, 중복 소송 여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여부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 신소송물 이론은 그냥 개념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이 구소송물 이론, 우리 판례 입장만 숙지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79쪽 이하에는 우리 판례 입장에 대해서 내가 쭉 정리했는데 요 판례 입장만 잘 숙지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판례 입장에서는요. 자,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법상 근거가 다르니까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게 실제법상 근거가 다르죠. 부당이득하고 불법행위는 법조항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별개의 소송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음수표 채권에 기한 청구와 원인 채권에 기한 청구. 우리가 이제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하는 원인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사대금으로 내가 뭐 공사대금 쪽으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원래 현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 공사를 마쳤어요. 뭐 잘했어. 그래서 내가 약정한 공사대금 1억 원을 주는데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어음으로 주는 거죠. 어음으로. 그럼 상대방이 나 같은 사람이 주면 상대방이 받겠어요? 공사업자가 난리치지. 아, 왜 현금으로 줘요? 왜 어음으로 줘요? 빨리 현금 내놔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삼성건설이야. 상대방이 하수구업체야. 내가 어음으로 주면 상대방이 거부할까요? 아니죠. 고맙습니다 하고 받죠. 속은 부글부글 끓겠지. 왜냐하면 어음 만기가 6개월 후야.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상대방은 마음이 부글부글 끓겠지만 삼성건설에도 나중에 또 공사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음 폐지하자는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체에게 너무 가혹하단 말이야. 이게 사실 어음이 어떻게 보면 대기업을 위한 결제 수단이에요, 이거.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어음을 발행하는 원인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상대방은 원인 관계에 기한 청구를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공사대금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공사대금죄로 어음을 줬으면 어음금 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어음상 권리를 행사를 해서 어음금 지급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이렇게 중첩적으로 권리를 갖게 되죠. 자, 이때 어음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중에 그 원인 관계인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건 뭐죠? 청구 변경에 해당이 되죠. 우리 구소송물 이론은 뭐예요? 실체법상 권리마다 소송물이 별개라 그랬잖아요. 어음상 지급 청구하고 공사대금 지급 청구는 실체법상 근거가 다르죠. 하나는 어음수표법상의 권리고 하나는 건설공사 도급 계약상의 권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야? 이런 경우는 실체법상 권리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별개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이것도 소송물이 별개다. 그리고 우리 이혼 소송,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판상 이혼 사유가 지금 6가지가 규정돼 있어요. 우리 그 민법에. 그래서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 뭐 부당한 가혹행위, 그다음에 뭐 악의, 유기 뭐 이렇게 해서 쭉 6가지 이혼 사유가 있잖아요. 이 이혼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부정행위에 기한 이혼 청구하고 악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별개의 소송이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재심 소송을 또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재심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이 재심 사유가 11가지가 있어요. 재심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다. 이런 입장이에요. 다음 등기 청구 소송 한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소유권을 넘겨달라 이렇게 이제 소송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매매계약, 대물변제, 취득시효 등 그 등기 원인별로 소송물이 별개다 이런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 원인이 있죠.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 등기 원인이
뭐 대표적인 건 매매 계약이죠.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하고 매매 대금도 다 지급을 했어요. 지급을 해 놨는데 상대방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죠. 이때 뭐예요? 매매 계약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죠. 이때 매매 계약이 등기 원인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취득 시효가 완성됐어요.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때 취득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등기 원인은 취득 시효죠.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등기 원인별로 소송물이 각각 별개가 된다는 거예요. 180쪽 한번 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 있어서는 그때는 등기 원인 무효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공부하라고 판례가 그렇지 않대. 판례는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서 그 등기 원인 무효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등기 원인 무효임을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 자체를 소송물로 봐요. 그리고 개개의 등기 원인 무효 사유는 그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무효 사유를 변경하더라도 청구 변경이 아니야. 그냥 공격 방어 방법만 바꾼 거지. 소송물은 동일하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등기 원인 무효 사유 뭐가 있어요? 통정 허위 표시. 이 등기는 통정 허위 표시로 이루어진 거다.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잖아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무효 사유지.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의 폭리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 계약이 이게 폭리행위야, 폭리행위. 그래서 이거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 매매 계약이 부존재다. 여기 등기 원인으로 매매 계약 돼 있는데 이거 매매 계약 체결한 적 없다 이거. 이런 게 다 등기 원인 무효 사유죠. 그래서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요 등기 원인 무효 사유마다 소송물이 별개가 아니에요. 등기 원인 무효 사유는 뭐다?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이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자체가 소송물이라고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 자체가 소송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등기 원인 무효 사유는 뭐다?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때 등기 원인 무효를 주장해서 말소를 구하는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 말고 다른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뭐냐 하면 담보 목적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 우리가 매도담보, 양도담보 있잖아요. 원래 이제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냥 소유권을 넘겨주는 형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변제하게 되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이제 빚을 갚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응? 이때는 피담보 채무 변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피담보 채무 변제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는데 요거는 아까 등기 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소송물이 별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구하는 경우가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원래 명의신탁 약정은 뭐죠? 무효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뭐 배우자 간에는 명의신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종중부동산인 경우 명의신탁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데 그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무효예요. 그리고 명의신탁에 기한 무슨 그 물권 변동 자체도 효력이 없다. 그런데 또 우리 판례가 재미있게 이 경우 이런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불법 원인 급여로 보지 않죠. 그러니까 나중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 판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대. 그러니까 하여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무효인데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가 있어요. 또는 아니면 배우자 상호간이나 종중부동산의 경우에는 명의신탁 그때는 또 유효하니까 그때는 또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도
등기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는 별개의 소송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해야 할 거는 그 등기원인 무효를 이유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거 자체가 소송물이고, 등기원인 무효 사유, 개개의 등기원인 무효 사유, 예를 들어 등기원인이 뭐 부존재한다든지, 뭐 등기원인이 통정 허위 표시를 하든지, 등기원인이 폭리행위로서 무효라든지, 요런 개개의 등기원인 무효 사유는 공격방어 광고에 불과하다. 요거 잘 숙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180쪽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지금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갖춰져 있는데 이 소유권을 상대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 근데 이 소유권 상대방으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럼 이거를 말소를 하면 내 소유권이 회복이 돼요. 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회복이 돼. 내 소유 상대방께 말소가 되면.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건데, 이거 말고 말소를 구하는 형식이 아니라 다시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는 방식으로 소유권을 회복할 수도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해요. 자, 여기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시면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일반적으로, 자, 내 앞으로 소유권이 돼 있었다. 내가 A예요. A인데, 이 B 앞으로 어떻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 자, 이 경우에 B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게 말소가 되면 내 소유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소송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것도 인정해요. 뭐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내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내 앞으로 격려돼 있었는데 B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등기 원인이 없어. 자, 이 경우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냥 내 앞으로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달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이런 소유권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진정명의 등기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방식에 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소하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넘겨받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다. 자, 그런데 이 양자를 한번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그리고 하나는 진정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하나는 말소 청구, 하나는 이전 청구잖아. 이전 등기 청구잖아. 그래서 외관상으로 보면 이건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내용은 뭐 똑같은 거죠.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 내용은 똑같잖아. 원래 달성하려고는 하는 목적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 경우 이전 등 외관상으로는, 형식상으로는 하나는 말소 청구고 하나는 이전 등기 청구지만 소송물은 동일한 것으로 봐요. 이때는 소송물이 동일해. 그래서 내가 만약에 대전지방법원에 똑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대전지방법원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서 똑같은 사실관계에 의해서 홍길동이를 상대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면 뭐가 돼요? 중복재소에 해당이 돼요. 중복재소에. 자, 그 내용이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81쪽 신체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한번 보죠. 이렇게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건데, 이때 손해는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첫째는 가장 크게는 이제 재산상 손해, 그 다음에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라고 하죠. 어떤 정신 충격으로 받은 손해고요. 재산상 손해는 다시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소극적 재산상 손해로 나뉘어져요. 적극적 재산상 손해는 내가 이제 어떤 적극적인 지출이 있었던 손해고요. 소극적 재산상 손해는 내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바람에, 아니면 사망해서 돈을 못 벌었잖아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잖아. 일종의 일실이익이라 그래. 이걸 일실이익. 일실이익에 대한 배상이 바로 소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이에요. 그래서 재산상 손해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손해배상 청구는 뭘로 구성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 적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소극적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이게 손해 3분설이에요. 손해 3분설. 응? 손해 3분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이때 적극적 재산상 손해, 치료비, 사망한 경우엔 장례비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재산상 손해는 뭐예요?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해서 내가 원래는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돈을 못 벌었단 말이에요. 주로 이제 사망한 경우에 일실이익이 크죠. 사망하거나 또는 아주 중상해를 입었던 경우, 이런 경우 일실이익은 이제 그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죠. 소득 수준에 따라. 예를 들어서 돈 잘 버는 의사 선생님이 한 40대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와, 그럼 이 소극적 재산상손이 엄청 커요. 엄청 크죠. 대형 병원에 무슨 내과 과장이나 외과 과장 하는 양반이 내가 한 20년 전에 상담했었나? 그런데 그때가 이 양반이 한 달에 3,500만 원 받았대. 20년 전에. 근데 젊은 나이에 사망했어. 그러니까 향후 가동 기간이 한 20년이야. 야, 그럼 한 3,500만 원 되면 1년에 얼마 버냐? 도대체. 1년에 못 잡아도 한 10개월이면 3억 5천. 한 4억 정도 버네. 20년, 10년이면 40억이네요. 20년이면 80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중에 생계비로 3분의 1을 공제하거든요. 3분의 1 정도 공제한다 그래도 50억, 60억 막 이렇게 되네요. 와, 엄청나죠? 근데 물론 이제 거기서 나중에 이제 본인 과실을 갖다 또 상기하고 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일시이익이 엄청 커요. 일시이익이 치료비나 장례비 얼마 하겠어요. 그래서 장례비는 또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자, 이렇게 손해 3분설을 우리 판례는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예를 들어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도 적극적 재산상 손해, 소극적 재산상 손해, 정신적 손해 따로따로 손해배상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도 따로따로 다 판단을 해요. 당사자가 신청한 범위 내에서 법원은 판단해야 된다는 게 이게 처분권주의라 그랬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처분권주의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하여튼 우리 판례는 이런 손해 3분설의 입장이에요. 그럼 다수설은 당연히 손해 일개설이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순히 이건 손해 항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편의상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한 손해 항목을 이렇게 나눈 데 불과한 거지. 이게 무슨 소송물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그렇게 보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후유증으로 인한 확대 손해 같은 경우도 있네요. 후유증으로 인한 확대 손해 같은 경우에도 그 후유증을 앞선 소송에서 예견을 못했어요. 예견을 못했어.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런 후유증으로 인한 어떤 확대 손해를 입었던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일단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고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예기치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했어. 그래서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한 확대 손해에 대해서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느냐? 만약에 후유증으로 인한 확대 손해도 앞선 확정 판결에서 판단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면 어떻게 돼요? 청구를 못 하는 거죠. 동일한 소송이니까. 동일한 소송을 나중에 또 제기하면 앞선 확정 판결 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런 후유증으로 인한 확대 손해가 앞선 소송에서 예견할 수 없었다. 이러면 별개의 소송물로 봐요. 별개의 소송물로. 그러니까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다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다음 일부 청구 소송 한번 보죠. 일부 청구 소송. 일부 청구 소송. 우리가 이제 어떤 가분적 채권에 대해서는 나눠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1억 원 전액에 대해서 채권을
이행해 달라 이렇게 이행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한 그중에 6천만 원에 대해서만 먼저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일부 청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일부 청구. 자, 이때 일부 청구를 한 경우에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명시한 일부 청구만 소송물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별개의 소송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6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기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원래 한 1억 원 받을 돈이 있는데 일단 이 소송에서는 6천만 원만 지급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명시적 일부 청구야. 이렇게 명시적 일부 청구를 하면 내가 구하는 6천만 원만 소송물이 돼요. 나머지 4천만 원 별개의 소송물이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6천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4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면 별개의 소송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명시적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어. 내가 1억 원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6천만 원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참 내가 그 4천만 원 못 받은 게 있는데 이것도 청구합니다 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면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으면 일부 청구하지 않은 잔부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소송물이에요. 그러니까 1억 원이 소송물이 된다고. 1억 원이 소송물인데 내가 그중에 얼마만 지금 청구했어요. 6천만 원만 청구했으니까 법원은 6천만 원 한도에서만 인용을 해줬단 말이야. 나중에 4천만 원을 다시 구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내용의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소송을 다시 제기한 게 돼.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명시적 일부 청구설인데요.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으면 그 명시한 일부만 소송물이 되고 잔부는 별개의 소송물이다. 근데 만약에 일부 청구임을 명시하지 않았으면 잔부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이 소송물로 된다. 그런데 다만 거기 182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면 다만 명시적 일부 청구를 했더라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대한 청구를 구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때에는 그 명시한 일부만 소송물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채권 전액이 소송물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요. 이제 변호사 사무실 같은 데 사건을 맡기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손해배상액을 거의 계산해요. 손해배상액 계산하는 식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예를 들어 과실 비율 같은 것도 이제 물론 나중에 다 판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노동력 상실률 같은 경우도 나중에 신체 감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대충 안단 말이야. 이렇게 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대충 알아. 그래서 계산을 해본단 말이야. 계산을 해봤더니 이건 한 손해배상 한 6억은 받을 수 있어. 6억 정도 받을 수 있어요. 6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나중에 손해배상액은 언제 확정돼? 신체 감정을 해야 돼요.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인지 신체 감정을 해봐야 되고 나중에 또 교통사고 현장 확인서라든가 이런 걸 봐서 과실 비율이 얼마인지 나와야 돼. 왜냐하면 피해자가 과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무단횡단을 했다. 그리고 무단횡단한 경우에도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2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포장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비포장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했는지 과실 비율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나중에 최종적으로 변론 종결시 좀 돼야 알 수가 있단 말이야. 대충 지금 추측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건 신체 감정 결과라든지 교통사고 뭐 현장 뭐 확인서라든지 이런 걸 봐야 이제 최종적으로 알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추측만 하는 거죠. 근데 추측을 해봤더니 대략 6억은 돼. 그러면 이때 소송을 제기할 때 어떻게 제기하냐면 2억 1천만 원 아니면 2억 100만 원 이렇게 제기해요. 왜 그러냐면 2억 원이 넘어야 합의부로 가잖아. 이건 합의부 사건은 틀림없어. 틀림없는데 지금 6억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만약에 나중에 봤더니 과실 비율이 높다든지 노동력 상실률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 그러면 청구 감축을 해야 되잖아. 청구 감축을. 청구 감축을 해야 돼. 청구 감축은 소치하거든. 청구 감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부담감을 갖는단 말이야. 상대방이 동의 안 해주면 또 청구 감축도 안 돼요. 뭐 대부분 다 동의해 주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은 합의부에 갈 정도의 금액만으로 소를 제기를 해요. 2억 100만 원이나 뭐 2억 1000만 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신체 감정을 했더니 손해액이 한 4억 정도 된다 그러면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에 청구를 증액하지. 4억 원으로.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해. 그래서 만약에 뭐 대충 계산해 봤더니 아이고 뭐 한 6천만 원밖에 안 된다. 뭐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응? 어차피 단독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합의부 사건으로 갈 경우에는 합의부 사건으로 가려면 이제 소가가 2천만 원 넘어야 되니까 2천만 원 2억 원이 넘어야 되니까 2억 100만 원, 2억 1천만 원 요렇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소송 제기하면 소장에다 써놓지. 지금은 2억 1천만 원을 해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추후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를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서 제출을 해요. 자, 이 경우에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잖아. 그지? 명시했지만 이거 뭐예요? 나중에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금액을 증액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때는 뭐야? 비록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지만 채권 전액에 대한 이행을 구하는 그런 취지죠. 이럴 때에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했다고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송물이 되는 게 아니고요. 2억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소멸시효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고 이때 채권 전액에 대해서 소송물이 되고 그 소제기를 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잖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채권 전액에 대해서 미친다 이거예요. 다음에 확인 소송 한번 보죠. 우리 지금 구소송물 이론에서는요. 확인 소송에서는 약간 입장이 달라요. 구소송물 이론에서는 확인 소송에서는 청구 취지만으로 소송물이 특정이 되고 이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의 어떤 매매 계약이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소유권자가 되냐? 내가 매매 계약 체결해서 매수했다 이런 주장, 매매 계약,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거죠.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권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것 그 자체가 소송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 취득 원인은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신소송물 이론하고 구소송물 이론이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제 신소송물 이론도 워낙 다양해. 워낙 다양해서 그러니까 신소송물 이론이 그게 맹점이야. 교수님마다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 이런 게 없어. 근데 구소송물 이론은 명확하잖아. 실체법상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소송물을 판정하니까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떤 법적 안정성, 절차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우리 판례가 변경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회사관계 소송 한번 보죠. 회사관계 소송. 자, 회사관계 소송 여러분들 상법상에 있는 회사 설립 무효 소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 관계 소송이에요. 자, 회사 설립 무효 소송인 경우에는 회사 설립 무효 청구 자체가 소송물이 된다. 개개의 무효 사유는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각 별개의 소송이다. 별개의 소송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제기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고 나서 2개월 이내, 굉장히 단기죠. 2개월 이내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이거는 뭐 소제기 기간에 제한이 없죠. 무효임을 확인하는 거니까. 결의가 없음을 확인하는 거니까. 근데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더니 아이고 이게 결의가 무효인 정도는 아니야. 그리고 결의가 없었던 건 아니야. 취소할 수 있는 하자가 좀 더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의가 무효 사유 정도는 아니야. 근데 취소 사유에는 해당되는 것 같아. 그래서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딱 봤더니 아이고 그 취소 소송의 소제기 기간은 아주 단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제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뭐 못하나 보다?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이때 어떻게 해석을 해주냐면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주주총회 결의 있고 2개월 이내에 제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자가 무효인 하자는 아니야.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 그래서 취소로 바꾸는 거 허용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확인 소송이나 부존재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의 제기 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나중에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소송 제기간이 도가했다 하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취소소송으로 청구 변경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이제 편의를 봐준 거죠. 그리고 부존재 확인 소송이나 무효 소송 같은 경우에 이게 분명히 별개의 소송이에요. 별개의 소송이기는 한데 사실 부존재인지 무효인지는 이건 양자를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양자가 구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무효라는 거는 이제 거의 결의가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하자가 중대한 경우가 무효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나중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진행되다 보니까 이거는 결의 자체가 없는 거야. 그때는 비록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존재 확인의 의미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선회해서 청구 기각하지 않고 무효 확인 판결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 요렇게 해서 우리 그 소송물에 관한 판례 입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요 소송물에 관한 판례 입장은 잘 숙지해 두세요. 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